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는 영화 호프의 스포일러가 있어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우현이 주연을 맡았고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테르, 테일러 러셀이 외계인 역으로 출연했어요. 마이클 패스벤더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 하나인 프랭크의 주연이어서 그의 한국 영화 출연이 저는 너무 반가웠답니다. 영화 호프는 지난 5월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7월 15일 국내 개봉과 동시에 올해 최다 예매 기록을 세우며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홍진의 영화답게 호프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일주일 전 언론시사로 한번 보고 7월 15일 개봉일에 한 번 더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느낀 감상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영화를 읽는 데엔 정답이 없으니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작은 어촌 마을 호포항. 길 한가운데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몸통에 짐승이 핥힌 듯한 자상이 가득한데 살점을 뜯어먹은 흔적은 없어요. 배고픈 짐승의 사냥이 아니라는 뜻이죠. 무엇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동네 청년 하나가 말해요. 호랑이가 가끔 북에서 내려온다고. 해수리 아저씨한테 들었다고. 그러니까 호랑이 짓이 아니겠냐고. 해수리 아저씨가 그렇다면 그런겨. 그 말 한마디로 마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출장소장 범석, 황정민 배우가 연구했죠. 이 범석은 순찰차를 몰고 청년들은 사냥에 나서고 온 마을에 비상이 걸리죠. 호랑이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봤다더라,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그 전원에 사슬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 이름은 온 동네를 잠식합니다. 저는 이 호랑이가 유니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굳게 있다고 믿는 것 말이죠. 호랑이는 짐승이 아니라 이 마을 주민들의 관점이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호프를 보는 내내 저를 붙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 영화는 그 질문에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답합니다. 첫 번째 답이 바로 이 호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영화 자신이 그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슬쩍 발을 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극 중반에 그 소문의 출처로 지목된 해수리 아저씨, 이 임현식 배우가 연기한 해수리 아저씨가 성애, 정호연 배우에게 자기가 숲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는 호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죠. 그가 본 건 괴물, 즉 외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거 없는 헛소문이 퍼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목격이 있었고 정확한 증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증언은 마을을 통과하면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입에서 출발한 말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이 이미 다른 말로 둔갑해 있었던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외계인이라는 말은 그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어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총을 들 수도, 예비군을 소집할 수도, 서로의 공포를 나눌 수도 없죠. 반면 호랑이는 다릅니다. 이미 이 마을 사람들의 서랍 안에 준비되어 있던 위협이에요. 북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를 해치는 것,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사건을 그 서랍에 밀어넣는 순간 마을은 비로소 공포를 나누고 단결할 언어를 얻습니다. 누구의 악의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사적으로 작동한 번역이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위협 앞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대신 가진 것 중 가장 가까운 서랍을 열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 영화 안에서 나중에 반박되지도 정정되지도 않아요. 아무도 돌아와서 그때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실체적인 재앙이 밀려오면서 그냥 조용히 폐기될 뿐이죠. 소문은 진실에 의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잊히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애초에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이 마을에는 방공과 멸공구어가 적힌 현수막이 납깁니다.
시대 배경은 1980년대예요. 그런데 저는 그 스크린 속의 그 낡은 현수막들을 보면서 요즘 다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떠올렸어요. 이 낙인의 문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해방 이후 한국의 반공은 늘 국가가 위에서 설계한 언어였고, 실제 위협의 크기와 무관하게 누군가를 지목해서 나머지를 결속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쓰여왔습니다. 순찰차를 몰고 예비군을 소집하던 범석의 모습이 그 오래된 도구가 마을 단위로 반복되는 장면처럼 보였어요. 불과 얼마 전이죠. 지난 6월 말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암에 비유하며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련이 해체된 지 30년이 넘었고 미국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게 AP통신의 분석인데도 그는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진영을 친북 좌파로 매도하는 언어가 여전히 살아있죠. 냉전이 끝난 지 오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인데 미국도 한국도 다시 반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빨갱이는 같은 문법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실체가 아니라 관점이고 믿음입니다. 관점은 충분히 반복되기만 하면 실제를 대신하게 돼요. 냉전기의 반공은 애초에 그런 번역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언어였습니다. 실제 위협이 무엇이든 공산주의라는 틀에 옮겨 담기만 하면 즉각 결속하고 행동할 명분이 생겼죠. 이 영화 호프 속 호랑이는 그 오래된 번역 기제가 지금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사소한 시골 마을의 반사작용 하나로 무심코 보여줍니다. 낙인은 늘 밖을 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낙인이 마을 안에서는 다른 얼굴로 작동하죠. 이 호포 마을의 재앙은 은둔하며 살던 목수 양배, 은문석 배우가 연기했죠. 이 양배가 산속에서 아기 외계인을 쏴 죽여 냉동창고에 숨긴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인간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피해자로 보이지만 사실 먼저 남의 자식을 죽인 건 인간 쪽이었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동안 정작 자기들 안에 있던 진짜 원인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범석은 외계인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동네 정육점 주인을 실수로 싸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대의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건 반공과 멸공을 외치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하는 짓이죠. 개인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 영화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범석은 외계인 아이의 사체를 자랑하듯 꺼내 보이는 양배를 다그칩니다. 너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고. 그런데 양배는 반성하지 않아요. 실실 웃을 뿐이죠. 그가 진짜로 억울해하는 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애지중지하던 그 외계인 사체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혼자 도망치려다 붙잡혀서 운전대를 잡고 마베이유를 쓰러뜨린 순간 이 고양이가 보인다며 핸들을 꺾어서 성기를 차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도 양배는 무사해요. 온갖 민폐를 저지르고도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하나가 되죠. 범석은 대의라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 행위를 정해진 일처럼 취급하고 그 명분 덕에 면책이 됐죠. 양배는 명분조차 없었어요. 반성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같아요. 아무도 그에게 값을 치르게 하지 않죠. 이 영화는 명분이 있는 폭력과 명분이 없는 폭력을 저울질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 세계에는 저울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구분되지 않아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지도 않고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벌받는 그 서사적 필연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무자비한 우연성이야말로 나홍진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인생은 통제되지 않는다. 정의도 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 통제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라. 제가 해외에서 지낼 때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일리언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도 역시 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등록증에 반세기 넘도록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6년 처음 발급된 외국인 거주 허가증부터 그 이름이었고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 에일리언 레지스트레이션 카드에서 레지던스 카드로 바뀐 건 2021년의 일입니다.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지우는데 54년이 걸렸어요. 행정 언어가 하필 외국인을 외계인과 같은 단어로 반세기 넘게 불러온 거죠. 우연한 어휘 선택일 리가 없습니다. 이 BTS의 컴백 앨범 아리랑에도 멤버들이 해외 활동을 하며 겪은 감정을 표현한 곡 에일리언스가 실려있죠. 사회가 이방인을 어느 자리에 놓고 사고해 왔는지가 그대로 굳어있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는데 54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 낙인의 언어가 얼마나 오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일리언은 마을 밖의 외부인이자 외국인이고 외계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아닌 존재, 침입자, 공격자, 가해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피해자가 됩니다. 이 영화가 그리는 이 호포 마을의 정서도 거기에 있어요. 낯선 존재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앉히는 서사를 짜는 일이죠. 호랑이는 습격하고 우리는 지킨다. 이 구도가 세워지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건드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물을 필요조차 없는 질문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주 노동자나 난민,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다뤄온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요? 폐쇄성과 배타성은 외부의 공격성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 가깝죠. 그리고 이 방어 본능은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학습된 것이기도 하죠. 휴전선 너머의 존재를 늘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살아온 세월이 국경 너머에서 온 낯선 존재 전체를 향한 반사적 경계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침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바깥은 늘 의심의 대상이었죠. 마을이 정체모를 습격을 받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총기부터 꺼내 맞선 것도 이 오래된 반사작용의 연장선일 겁니다. 이러한 반사작용은 캐스팅에서도 흥미롭게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나홍진 감독이 외계인 역할을 모두 외국인 배우에게 맡긴 이유는 순전히 실용적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알리시아 비칸테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조르의 이야기를 보여주자 함께하고 싶다는 답이 왔고 이 비칸테르가 하니까 남편인 이 패스벤더도 같이 왔다는 거죠. 감독이 따로 밝힌 캐스팅에 대한 상징적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로워져요. 외계인은 전신이 CG와 모션 캡처로 구현됩니다. 배우의 실제 얼굴이나 인종은 스크린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아요. 물론 눈빛이 배우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서양 배우의 증거가 되긴 합니다. 그 패스벤더의 파란 눈이 아주 매력적이니까요.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외계인 배역의 배우의 국적이 시각적으로 필연적이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기능으로만 보면 어느 배우를 캐스팅해도 결과물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선 건 전부 서양 배우들이었죠. 이 호프는 한국 제작진이 한국어로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국 배우들이 지키는 마을에 침입하는 존재의 자리를 서양의 얼굴들로 채웠어요. 이건 이 영화만의 습관이라기보다 낯선 침입자를 상상할 때 무의식적으로 소환되는 익숙한 이미지에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더 오래된 위계도 겹쳐 있습니다. 조르는 황후죠. 마베이오는 그를 섬기는 전사입니다. 이 영화가 우주와 문명과 위계, 신화적 존재를 상상할 때 그 자리에 선 얼굴은 전부 서양인이에요. 반면 범석과 성기, 성에는 끝까지 이름과 사투리와 직함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으로 남습니다. 출장소장, 포수, 순경. 보편적인 것, 우주적인 것, 문명의 자리는 서양의 얼굴에게 가고 지역적인 것, 특수한 것, 생활인의 자리는 우리의 얼굴에 남습니다. 이건 한국이 만든 이야기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배치예요. 보편과 신화는 서양의 얼굴을 하고 특수와 생활은 우리의 얼굴을 한다는 배치 말이죠.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그래왔던 방식을 한국 감독이 한국 자본으로 한국 배우들을 주인공 삼아 만든 영화에서도 구현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영화 자체도 설명을 미룹니다. 외계인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왔는지 영화는 끝까지 답하지 않아요. 다만 이건 호포 마을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마을은 모르는 것을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지만 영화는 아무것도 바꿔 부르지 않고 그냥 비워둬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름을 극장 밖에 우리는 똑같이 견디지 못합니다. 마을이 급하게 호랑이라는 답을 만들어냈듯 관객도 이 영화에 아주 급하게 답을 요구합니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목수 하나가 아기 외계인을 쏜 일이 마을 전체의 초토화와 외계 모선의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서사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헐거워요. 나비 효과라 부르기에도 뭔가 엉성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서사와 구조와 개연성은 영화를 구성하는 아주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한국 관객은 서사를 영화의 가장 중요한 뼈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할리우드가 최근 포스트 연속성이라는 이 서사의 매끄러운 흐름보다 시각적 센세이션과 감각적 자극을 우선하는 스타일을 옮겨간 반면 한국 영화는 범죄 스릴러 같은 자극적인 장르에서조차 여전히 서사의 연속성과 영상 문법을 지키는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현대 영화에 관한 논문이 있어요. 한국 영화가 유독 서사에 강한 이유도 거기 있을 겁니다. 상징과 해석 코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개연성을 꼼꼼히 따지고 CG 퀄리티를 엄격하게 따지죠. 그 잣대를 이 영화에 그대로 들이대면 호프는 실패작입니다. 특히 통제광, 컨트롤 프릭이라고 하죠. 저도 통제광 중에 하나인데 이 통제광들을 불편하게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 하나까지 아기를 맞추는 봉준호 감독이나 복수극의 퍼즐을 겹겹이 설계하는 박찬욱 감독이나 반전과 트릭을 촘촘하게 조립하는 최동훈 감독, 이런 감독들의 영화였다면 이 잣대를 무난히 통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호프는 그 아귀 맞추기를 의도적으로 피해간 영화예요. 이 대다수 한국 관객의 영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실 취향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답 사회의 경향이 강하죠. 정해진 하나의 답을 쫓는 데 익숙하고 정답이 없는 상태를 견디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덜 단련된 사회입니다. 호포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같은 확실한 위협의 이름을 원했던 것처럼 극장의 관객들도 확실한 결말의 이름을 원하죠. 실제로 국내 언론 시사회 이후에도 그런 평가가 이어졌어요. 한 언론사 기자는 한국 영화가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SF에 도전한 야심을 높이 사면서도 의도적으로 모호한 서사와 결말이 이 많은 관객을 이 영화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서사가 헐겁다, 원인이 설명 안 된다, 결말이 찝찝하다라는 말이 국내 리뷰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같은 지적이 깐에서는 그리고 해외 외신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졌어요. 할리우드 리포터의 데이비드 루니는 이 영화를 곧바로 컬트 클래식이 될 작품이라고 평했죠. 해외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마이클 베이나 스필버그, 조던 필의 높,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같은 서구 장르 영화 계보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사가 별거 없다, 결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도 그게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어떤 관객은 아예 룰 오브 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썼더군요. 액션이 워낙 근사해서 CG가 거칠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온도차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게 취향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서구 평단은 서사가 부족해도 액션과 스타일이 그 자리를 메꾸면 충분히 성공한 영화로 받아들이는 전통에 훨씬 익숙합니다. 반면 한국의 평단과 관객은 그 스펙터클 안에 담긴 의미와 완결성을 캐묻는 태도를 쉽게 놓지 못하죠. 이게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화와 정서의 차이예요. 관객은 기본적으로 영화에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잘 짜인 서사, 명확한 상징, 맞아떨어지는 해석은 관객에게 그 영화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확신을 주죠. 그 확신이 곧 만족이 되고요. 그런데 나홍진이라는 감독은 그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여백을 비워놓고 그 여백을 채우는 수고를 관객에게 넘겨요. 나홍진 감독은 언론 시사회에서 외계인의 의미를 관객이 여러 가지로 대입할 수 있게 열어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말했어요. 정답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이미 불친절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서구는 이 영화가 주는 감각적 쾌락에 먼저 항복해요. 한국은 항복하기 전에 먼저 설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감독이 마음껏 비워낸 공간을 조금 더 즐기는 일에 익숙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 영화를 사회와 마을과 국경 너머의 시선으로 읽어본 자리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스크린 안쪽으로 좁혀서 이 영화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는지를 봐야겠어요. 먼저 웃음입니다. 이 영화의 웃음은 대체로 통제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터집니다. 범석의 허당스러운 무능, 해수리 아저씨의 장황한 헛소리. 웃음이 터질 때마다 인간이 이 사태를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돼요. 웃음은 공포를 완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제게 가장 오래 남은 이 코믹스러운 대사는 이겁니다. 트럭을 몰고 사냥을 다니던 그 포수 성기,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성기가 갑자기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타요.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설정인가 하던 차에 이 차 안에 있던 낙연, 이상희 배우가 연기한 낙연이 대신 묻습니다. 그런데 쟤는 말을 왜 저렇게 잘 타냐?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웃음이 터졌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 영화와 나홍진 감독의 태도를 알아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은 영화 속의 개연성의 구멍을 방어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그냥 가자 하는 거죠. 그 구멍을 먼저 인정하고 같이 웃어버리면 관객도 더는 캐묻지 않게 됩니다. 감독이 관객과 눈을 맞추며 건네는 농담 같은 거죠. 이렇게 웃음이 관객의 저항을 허무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노골적입니다. 아예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 영화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순간 냅다 달리는 것. 이 호프는 희망을 향해서든 멸망을 향해서든 빛이든 어둠이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달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순간 살아있음에 충실하고 그 살아있음 자체를 기념하는 영화죠. 나홍진의 인물들은 원래 사유하기 전에 몸을 던집니다. 추격자의 추격, 황해의 도주, 곡성의 뜀박질. 다만 이번엔 목적지의 의미가 휘발됐어요. 방향이 어디든 상관없어지는 순간 달리기는 수단이기를 그만두고 그 자체로 자족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영화의 대사는 씨발, 병신, 조카로 점철됩니다. 마침표 대신 욕을 찍은 것 같아요. 이 정제된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영화가 아니라 몸과 반사작용과 즉각적인 감정이 언어를 대신하는 영화예요. 인물들은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이 영화에서 욕설은 뜻보다 리듬에 가깝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정제된 문장이 아니라 헐떡임과 짧은 외마디죠. 이 영화가 대사 차원에서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의미는 대사 속에 있지 않다고. 여기 있는 건 뜻이 아니라 숨소리라고. 이 영화 한 편에 호러,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헐리우드 액션, SF, 코스믹 호러가 다 섞여 있습니다. 관객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 또 달리고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면 또 달려요. 그러다 갑자기 끝! 하고 서버립니다. 영화가 끝나고도 한동안 저는 계속 말을 타고 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뒤에 막 치를 떨면서 다시는 안 타.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영화 호프는 싫든 좋든 감독과의 기싸움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달리면 되는 영화입니다. 이 질주를 몸으로만 느끼게 만드는 건 기세만이 아니에요. 화면 자체가 그 속도를 실어 나르죠.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동선과 카메라가 마치 탱고를 추듯 움직입니다. 인물의 두려움과 호흡을 카메라가 같이 타고 밀고 당겨요. 저는 이 외계인 시점의 샷도 좋았고 탑샷도 좋았고 이 나홍진 특유의 축축하고 음습한 색감도 좋았습니다. 이 홍경표 촬영 감독은 곡성에서부터 이어온 이 안개와 습기와 낮은 채도를 이번엔 비무장지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붙였어요. 이 외계인 시점 샷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나홍진 영화에서 미지의 존재는 늘 인간의 시선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카메라가 그 존재의 눈이 되어서 인간을 훑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타자라는 이 영화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뒤집어 보이는 시도죠. 이 나홍진 감독의 화면에는 냄새도 있습니다.
어촌마을 곳곳에 배어있는 썩은 내가 아니라 비린내 말이죠. 부패가 아니라 갓 잡힌 것, 날것의 살과 피 냄새. 미끌미끌한 감촉도 자주 스칩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계속 다루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호랑이도 외계인의 정체도 이 영화의 의미도 끝내 손에 확실히 잡히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의 비린내와 미끌거림이 그 붙잡을 수 없음을 몸의 감각으로 미리 깔아두는 것 같아요. 이 시각적 밀도를 뒷받침하는 건 미술입니다. 이우경 미술감독은 실제 주민이 살고 있는 해남의 마을 일대를 리모델링해서 호프왕 세트를 통째로 구현했다고 밝혔죠. 그는 외계인이 남긴 흔적, 외계인에게 파괴된 건물의 잔해까지 아주 세세하게 신경 썼다고 전했어요. 화면 속 마을이 그저 세트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재난을 겪은 공간처럼 느껴지는 건 이 디테일 덕분일 겁니다. 이 외계 크리처의 디자인에는 3년 넘는 시간이 들었다고 나홍진 감독은 밝혔어요. 오밤중에 마주쳤을 법한 낯섦에서 출발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독창적인 생김새는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 장면에서는 이 CGT가 너무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 이게 방해 요소가 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황정민이 초반 60분을 홀로 끌고 가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힘을 카메라와 미술이 고스란히 받아서 화면 안에 눌러 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던 영화가 정작 귀에서는 조금 아쉽게 무너졌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믹싱에 대한 아쉬움은 좀 커요. 이 BGM이 세게 깔릴 때 배우들의 대사가 잘 안 들립니다. 사실 그리 의미 있는 대사들이 아니긴 해요. 그러다 보니 정호연의 발성이 유독 저는 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혼자 복식 호흡으로 계속 말하는 느낌이에요. 영화 내내 배에 힘을 빡 주고 혼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배우들은 같은 씬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발성을 하면서 이 BGM 아래 딕션과 전달력을 지켜내는 데 반해서 정호연만 마치 BGM이 세게 깔릴 테니까 대사를 크게 쳐야 돼 라는 디렉션을 혼자만 받은 것처럼 좀 튀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호연은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이 리딩 때부터 이 음악 소리와 엔진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한 톤 높여달라고 주문을 했고, 촬영에서 약속보다 톤이 더 높게 나오자 감독이 그게 오히려 긴박감에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이 후시 작업까지 거쳐서 그 톤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감독은 그에게 성애가 화면에 나오면 영화가 갑자기 청량해진다라는 피드백을 줬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질감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배우에게만 음향 조건을 감안한 별도의 발성 전략을 부여한 연출과 그 전략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운드 디자인의 문제를 방증하는 거죠. 촬영과 미술이 이만큼 공을 들인 영화에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대사 전달이 이렇게 좀 흔들렸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물론 감독이 처음부터 대사보다 배경음악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을 이어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나홍진 감독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극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몰입과 흥분을 최우선 순위로 뒀다고 밝혔어요. 개봉 직전까지 사운드 밸런스를 두고 음향 기사와 씨름했다고도 했죠. 그 결과 대사 전달력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의도적인 타협점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이 몰입감을 우선한 선택이 실제로는 대사 전달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눈과 귀로 쌓아온 완성도 위에서 영화는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내어줍니다. 이 영화의 외계인들은 러닝타임 내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영화가 끝나기 직전에야 자막으로 번역이 돼요. 이건 감독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관객이 언제 저들의 언어를 독해할 수 있는지를 감독이 끝까지 쥐고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2시간 반 내내 오직 인간의 시선으로만 저들을 봐야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유보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이해가 아니라 감독이 허락한 이해예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자막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 외계인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언어의 번역과 존재에 대한 이해는 다른 층위의 일입니다.
자식을 잃은 조르, 이 알리시아 비칸테르가 연기한 조르의 슬픔이 자막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가 2시간 반 동안 쌓인 타자와의 감각을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영화가 마지막에 슬쩍 쥐어주는 건 이해가 아니라 당신은 이해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뒤늦은 자각에 가깝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계인을 짐승으로만 다루는 동안 정작 저쪽에서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있었던 거죠.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존재가 사실은 나와 가장 닮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걸 영화가 끝나는 순간에야 알게 된다는 것. 이 영화에서 이해는 언제나 사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지나간 뒤에만 도착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를 더 내놓습니다. 외계인들의 대화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리고 운명을 바꿔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호포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어요. 다만 그들이 믿은 건 위협이었고 그 믿음은 배제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쪽이 말하는 믿음은 상실과 파국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방향의 믿음이에요. 같은 구조, 같은 근육인데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조르의 운명을 바꾸라라는 말은 정확히 그 봉합을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다만 이 거부는 외계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도 정해진 파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다만 그들은 그것을 말로 선언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 모두가 차를 버리고 텅 빈 고속도로 위를 무작정 달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멸을 향해 가는데도 오히려 희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어쩌면 착각이 아닐지도 몰라요. 희망과 파멸이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채 달리고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이 영화가 붙잡고 싶어한 유일한 진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달리는 것. 그게 이 영화가 정의하는 희망의 전부가 아닐까요? 이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이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제각각의 관점, 믿음을 들었을 거예요. 서사가 헐겁다더라, 결말이 이상하다더라, 실패작이라더라, 다 누가 그렇다더라,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하는 말들. 정확히 이 영화 속 호랑이가 만들어지던 방식 그대로 말이죠. 그런데 스크린 앞에서, 그 영화관 안에서 그 소문은 조용히 폐기됩니다. 한쪽 얼굴은 지금까지 제가 따라온 얼굴이에요. 방공의 언어, 대의명분 뒤에 숨은 이중잣대, 에일리언이라 낙인 찍는 타자, 뒤늦게야 도착하는 이해. 이 무게로 끝까지 읽어도 이 영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쪽 얼굴은 그 무게를 태연하게 비웃는 얼굴이에요. 개연성의 구멍을 스스로 지적하며 웃겨버리는 대사. 룰 오브 쿨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어느 관객의 고백까지 말이죠. 이 얼굴로 보면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알레고리와 가벼운 농담을 같은 화면 안에 나란히 깔아두고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다 받아줘요. 반공과 희생양의 언어로 읽는다 해도 이 영화가 정말로 갖고 있던 얼굴 중 하나였을 뿐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를 둘러싸고 떠돌던 소문, 그 말들이야말로 진짜 호랑이였습니다. 실체 없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이 리뷰란과 SNS를 잠식한 이름. 마치 이 영화 속 호랑이 같아요. 정작 스크린 위에서 만난 건 무겁고도 가벼운, 진지하고도 우스운 얼굴을 동시에 가진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곡성을 보고 나올 때는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 은근한 불쾌감과 찜찜함으로 가득했거든요. 계속 곱씹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독과 기싸움 한 판을 하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프를 보고 나와선 나홍진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풀려난 아주 기분 좋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이 영화가 저라는 사람, 저 개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통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나홍진이에요. 촬영 현장의 악마, 타협 없는 완벽주의자라고 불리는 감독 말이죠.
개봉 직전까지 0.1데시벨의 사운드 밸런스를 두고 씨름하고 바다 건너 미국과 실시간으로 색보정을 맞추며 편집실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통제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그 누구보다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이 156분에 걸쳐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건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해요. 감독이 나이가 들어서 좀 변한 걸까요? 이제는 자기 손에서 무언가를 놓아버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면 관객인 제가 변한 걸까요? 예전엔 통제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모르죠. 감독도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다르게 늙어가며 우연히 같은 지점에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놓고 맡기고 즐기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호든 불호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떠들게 만드는 것, 그 또한 감독과 영화의 매력이자 능력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보면서 묘한 희열을 느꼈어요. 극장을 나서면서도 저는 계속 달리고 있었거든요.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리듬에 실려서 말이죠. 이 소문이라는 호랑이는 영화관 안에서 이미 다 폐기됐고 남은 건 제 몸에 남은 그 속도의 감각뿐이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영화 호프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